안녕하세요. 오로지 자신만을 믿는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던 40대 여성입니다. 전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불행이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안겨줬던 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늘 행운과 불행은 같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정말 큰 행운도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저에게 있었던 폭풍 같은 그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지방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집이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과 저희 삼남매는 큰 굴곡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뚝뚝하셨지만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셨어요. 당시 저희 마을에 할아버지와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들 같이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저 평범했던 저희 집에 폭풍이 휘몰아쳤던 건 바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빠가 살이 많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니 결국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아빠가 말기암에 걸리신 거였죠. 그때 당신 지금처럼 의료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암이라는 게 정말 지금보다 훨씬 큰 병이었거든요. 결국 아빤 1년도 더 살지 못하고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전 고작 14살이었고 여동생은 12살, 남동생은 9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빠 이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충격보다 더 잊지 못할 일이 생긴 건 바로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할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피웠던 거였어요. 네가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버렸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 어머님, 이거 좀 놓으세요. 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더 살았을 텐데. 네가 우리 아들 생명 다 뺏어가서 몹쓸병에 걸린 거 아니야. 아, 우리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할머니는 아무런 죄가 없는 엄마의 머리를 잡고 휘두르셨고 엄만 그런 할머니를 내팽개치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친척들도 그런 할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셨고 할머니가 제풀이 엄마의 머리를 놓아줄 때까지 엄만 그대로 할머니에게 잡혀 있으셔야 했어요. 그때 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남편을 잃고서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저러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흰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살던 집이 아빠 집도 아니고 할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고 그렇게 저흰 살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작은 집이지만 엄마 동생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당시 엄만 낮에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엔 술집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 잠깐 엄마가 집에 들릴 때 제외하곤 엄마를 잘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일하러 가면 항상 제가 동생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술집으로 출근하시기 전에 엄마는 늘 제 머리 쓰다듬으며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어, 자고 있으면 엄마 올 거야. 우리 조금만 참자. 돈 조금만 더 벌면 저녁 일은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가 출근을 하러 나가면 전 두 동생들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겠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엄마가 더군다나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없이 저희 셋만 집에 남아있는 게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새벽에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항상 자는 척을 했었어요. 그러면 엄만 셋이 한 방에 모여 자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한참 동안 쳐다보시곤 했습니다. 몇 번은 훌쩍이며 우시기도 했었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도 그때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때였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를 위해 전 더 씩씩하게 지내기로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래도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니 정말 모든 걸 아끼며 사셨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일하시며 나갔던 과일 안주나 이런 게 남으면 버리지 않고 깨끗한 걸 모아다가 싸서 오시곤 했어요. 아마 저희한테 그거라도 좀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싸온 과일들을 엄만 접시에 담아 예쁘게 비닐을 씌워 냉장고에 넣어두면 전 아침에 일어나 그걸 꺼내 동생들과 나눠 먹고 학교에 가곤 했었죠. 그땐 그게 뭐 지저분하다느니 먹기 싫다느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챙겨준 거라 마냥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생활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풀리려고 하니까 이젠 엄마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거였죠. 결국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 고깃집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처음에 거기 면접을 볼 때 집 상황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절 참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퇴근을 할 때면 종종 제 손에 비닐봉투 하나를 쥐어주시기도 했죠. 진짜요? 이거 제가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럼 어차피 오늘 못 팔면 처분해야 하는 고기였어. 냉장고에 꼭 넣어두고. 아이,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얼른 가, 얼른. 그렇게 사장님이 챙겨주는 고기를 집으로 들고 가면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월급날이면 사장님은 제가 일을 잘한다며 보너스라고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절 정말 여동생처럼 아껴주셨답니다. 사실 사장님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 상황에 많이 공감도 하시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의 마음을 불순하게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은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다들 저와 말도 안 하고 절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전 갑자기 왜 저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감을 할 때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비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누군 좋겠네. 누군 내내 여기서 일해도 사장 눈에 들지도 않았는데 역시 어린 게 최고인가 봐. 누가 아니래. 뒤에서 그렇게 꼬리치고 있는 줄 누가 알았어? 참, 이제는 어린애한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아우, 난 싫은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사모님이 되는데요?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이래서 내가 여우들이 싫다니까. 누구긴 누구야? 너지? 너 사장한테 꼬리쳐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여기 알 사람 다 알아.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어. 뭐라고요? 누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요. 저 꼬리친 적 없어요. 그리고 흥, 와 진짜 뻔뻔하네. 너 꼬리치는 거 다 봤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아양 떨고 그러는 거 다 봤다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가난하다길래 불쌍하게 생각했더니 아주 그냥 뒤에선 팔랑 까져가지고선 얘, 너 진짜 무섭다. 알고 봤더니 사장님은 제 사정을 뻔히 아니까 챙겨줬던 건데 그걸 고깝게 본 사람이 악의적인 소문을 낸 거였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곤 엄청 화를 내고 주동잘 해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해명도 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초린 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근처에만 있어도 다들 의심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전 고작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원에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았고 사장님이 쉬는 것도 배려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저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구니 너무나 상처가 크더라고요. 결국 전 그 가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절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선 전 소기업의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대학을 진학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고 동생들도 있으니 당장 대학은 욕심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바로 취직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엔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이 있었고 동생들을 다 대학 보내고 나선 전 야간대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정말 좋게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입으로 그 회사에 들어왔던 한 남자 사원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3살이나 많은데 회사를 다닌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다 일을 굉장히 못해서 사장님께서 저더러 일을 가르치라고 제 옆에 아예 앉혀놓으셨답니다.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구나를 알았어요. 정말 이 남자 사원은 일을 진짜 못하더군요. 맨날 지각하고 옷은 어디서 매일 사 입는지 비싼 옷만 휘두르고 다녔어요. 또 그러면서 넉살은 또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척척 잘하세요?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다 보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영지님도 좀 집중해서 일해보세요. 보니까 제대로 서류 검토 안 해서 자꾸 혼나는 것 같던데. 오, 그걸 또 어떻게 보셨대? 설마 격리사원님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아, 무슨 헛소리예요. 얼른 일이나 하세요. 그렇게 옆자리에서 넋살을 부리던 그 남자 사원은 언젠가부터 자꾸만 저한테 만나보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죠. 아이, 저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요. 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괜찮고 사무실 말고 밖에서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아, 싫어요. 저 연애할 생각 없어요. 특히나 회사에선 더 안 만나고요. 그런데 제가 딱 잘라 거절했음에도 이 남잔 포기할 줄 모르고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이러다 말겠거니 하고 냅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다 간곡한 부탁에 몇 번 밖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 역시 이 남자에게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친구는 제 인생에서 첫 남자친구였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남자가 저에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솔직히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전 결혼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결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절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 고집을 못 이기고 인사를 먼저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고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잘 사는 집 자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이더군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엄청 넓고 정말 좋은 집이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위압감에 잔뜩 긴장을 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처음 남자친구 어머니가 꺼낼 말은 정말 뜻밖이었답니다. 그래, 결혼은 언제쯤 하려고? 네?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정말 한 번의 반대도 없이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로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가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해서
우리가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너랑 만나면서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 부지런하게 회사도 가고 말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아예 한 게 없긴 왜 없어. 부모도 바꾸지 못한 자식을 바꿔줬는데. 그러니 결혼은 걱정하지 마.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알고 봤더니 내내 철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아들이 절 만나고 나서 변한 걸 보고선 남자친구 집안에선 바로 결혼 허락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수월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선 사실 수중에 여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10년을 시댁에서 합가를 해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 땐 하루하루 매일을 잔뜩 긴장하며 살았죠. 새벽부터 일어나 새로 밥하고 아침상 차리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림을 하면서 집안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시모는 시부 사업이 커지다 보니 시부를 도와 유통업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늘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도록 전 더 열심히 살림을 했고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한 달 지났을 때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모가 저한테 와서 슬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뭐 덕분에 아침 따뜻하게 먹고 나가니까 좋긴 하다만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고생은요.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남편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밥은 해야죠. 괜찮아요, 어머님. 사실 시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사업을 시작하셨고 처음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잘 풀려서 사업이 커진 거라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딸을 신경 써서 키우질 못했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철없게 자랐던 것도 내 탓이 크지. 살림도 잘 못하고 난 결혼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서툴러. 늘 전날 저녁에 먹던 거 대충 데워 먹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따뜻한 새밥 먹고 나가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아가. 따뜻한 시모의 한마디가 그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선 합가하면 분명 시집살이가 심할 거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시집살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 대우해주고 예뻐해 주시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서 전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엔 딸까지 낳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애들을 너무 예뻐하셨고요. 사실 애들이 태어나기 전까진 휴가라는 게 없었는데 애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 휴가를 내시고선 같이 시간도 보내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모든 술자리에 다 참석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늘 술도 조절하지 못하고 종종 길거리에 그대로 뻗어자는 남편을 경찰이 인계해 전화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데리고 집에 오면 늘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해 하셨고요. 아이고, 이놈아, 도대체 술을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어머마, 아유 미안하다. 아니 이 자식이 어쩌자고 이렇게 술을 마셨다니. 아유. 어머님, 일단 아범 왔으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 주무세요. 요새 회사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런가 봐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애미야. 아휴, 내가 너한텐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사실 그 시기쯤 남편에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었거든요. 그때가 남편이 30대 후반쯤이었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 취직을 해야 한다는 게 남편으로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부께서는 아직 남편이 못마땅하니 회사를 넘겨주실 생각도 없으셨고 남편은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이래저래 부모님께는 섭섭하고 미래는 또 걱정되니까 그렇게 자꾸만 밖으로 돌고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잡고 시부를 설득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당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전 시부에게 남편과 같이 사업을 물려받아 열심히 해보겠다고 설득을 했어요. 아버님, 이 사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옆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나면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해볼게요. 어머면 뭐든 똑부러지게 잘하겠다만 영진인 쟤는 아직 멀었는데 정말 옆에서 네가 잘해줄 수 있냐? 아범도 잘할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다신 사고 안 치게 제가 옆에서 단돌이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그렇게 오랜 설득 끝에 남편은 시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남편은 대표가 되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사장이 편하겠어요?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려면 사장이 제일 바빠야 했는데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좀 힘들어하고 일도 버거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응원하고 일도 같이 해주며 그렇게 전 같이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세 남편도 적응하고 대표로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은퇴를 하시고 모아둔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건물도 구입을 하셔서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매주 시부모님은 직접 그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셨죠. 전 그런 시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의 손에 맡길 법도 한데 시부모님은 한번 맡기지도 않으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워 쉬는 날이면 시부모님을 쫓아가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늘 저에겐 쉬러 가셨지만 전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마, 우리가 가서 쉬엄쉬엄 청소하면 된다니까 왜 따라간다고 그래? 괜찮어. 우리 하나도 안 힘들어. 늙어서 안 움직이면 그게 더 늙는 거야. 에이, 어머님, 그래도 제가 가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뭐 저도 집에서 이제 할 일도 없고요. 심심할 때 마실 겸 겸사겸사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어머님이 저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죠.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좋은데요? 아이고 참. 알았다 알았어. 내가 오늘 아주 맛난 거 사주마. 그렇게 전 시부모님을 곁에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해외에서 공부를 해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살갑지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 자식들과 멀어진 것 같다며 늘 슬퍼하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사는 딸을 대신해 무뚝뚝한 아들 대신해 제가 좀 더 살갑게 대해드리고 싶었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저희 애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셨고 저한테도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전 그 보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부모님께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위아랫집으로 15년을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흰 분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70대를 넘어선 시모께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물론 치매 초반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시모께서 젊었을 적엔 여성이 사회생활을 그다지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좋으셨거든요. 그런 시모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후론 시부와 전 어떻게든 시모의 치매 진행을 막으려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전 매일같이 시댁에 가 시모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같이 화투배 그림도 맞추기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니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 딸이라고 소개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며느님이랑 같이 나오셨네요.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딸이야. 우리 며느린 자식들보다 더 우리 아들 잘해. 그러니까요. 어르신 무슨 복이시래요. 요즘 이런 효부가 없는데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할 때면 시모는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들도 다 시댁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남편은 한 번은 신경을 쓰질 않더라고요. 언젠가부턴 골프에 빠지더니 내내 골프만 치러 다니고 주말에도 지방 골프장을 간다며 1박 2일씩 집을 비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과 대판 싸운 적도 있었어요. 당신 해도 너무한다.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좀 가서 얼굴도 뵙고 해야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골프만 치러 다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 어? 아, 내가 골프 치고 싶어서 쳐. 이것도 다 사업이야, 사업. 골프 치면서 접대도 하고 사업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냐고. 뭐 술자리 맨날 가고 그럴까? 그래야 당신이 편하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다른 때에도 그랬어? 지금은 어머님이 아프시잖아. 어머님이 당신 얼굴도 보고 싶어 하는데 좀 시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시간 보고 알아서 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남편은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그 후로도 내내 골프만 치러 다닐 뿐 시댁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저 한 번씩 남의 부모인 양 저한테 시모의 안부를 물을 뿐 직접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시부모님 밑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었죠. 해외에 있던 신우도 비싼 비행기표 부담하면서도 분기별로 어떻게든 심을 보려고 오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떨어진 거리에 살면서 남편은 잘 가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로 설득하고 설명해도 남편은 맨날 접대 핑계를 대며 그렇게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시모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고 점점 기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기 시작했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기력을 회복하고 퇴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시모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시모는 입원을 하고 난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고 장기간 입원을 하던 와중 폐렴이 재발해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 갔을 때였고 둘째 딸이 19살이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런 시모와의 이별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부께선 시모의 영정사진만 보시며 눈물만 흘리셨고 전 그런 시부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펐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조의금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얼굴을 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전 혹시나 남편 지인인가 싶어 얘기를 건넸습니다. 저 혹시 저희 남편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제가 누구라고 전해드리면 될까요? 지금 잠깐 남편이 자리에 없는데. 아니요. 그쪽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안에 꼭 열어보세요. 네? 열어보다니요? 이게 뭔데요? 남편분 없을 때 꼭 열어보세요. 당신 남편 약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요. 저기요. 그 남자는 저에게 봉투만 전해주고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봉투인지 궁금해 전 유가족들이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봉투를 꺼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연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바로 사진과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진 속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번호와 함께 남겨진 글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로지 믿고 있었던 남편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장 나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이 맞는지 따져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번호로 전화를 해 물어봐야 하는 건지 그저 너무나도 혼란스럽더군요. 그렇지만 당장 중요한 건 시모의 장례였습니다. 어찌됐건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했던 시모의 장례식을 이걸로 망칠 수는 없었어요.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서 시모의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전 적혀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남자는 당장 절 만나러 오겠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약속 장소에 나가니 장례식장에 왔던 바로 그 남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 그때 저한테 이 봉투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이 아니면 그쪽을 만날 수 있을 길이 없어서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쪽은 누구신데요? 그 여자 제 아내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진 좀 됐어요.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을 할 거였으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제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그게 실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전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예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아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라뇨.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사실 전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돈 많은 남자가 좋다면서 아내가 처음 헤어지자고 했을 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놓아줬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었다면서 결국 전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했어요. 아이도 제 밑으로 올리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남편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그럼 남편이 총각 행세라도 했다는 거예요? 두 분 이혼했다고 했대요. 이혼한 지 오래라고. 아내가 골프 캐디라 일하면서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외롭다, 좋아한다며 엄청 들이대고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힘들게 크다 보니 비싼 선물까지 하면서 자기한테 적극적이라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 아내는 유부남인지 몰랐답니다. 임신하고 막달이 돼서야 그때서 얘기를 했대요. 이미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남자의 말에 너무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이고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상간녀가 임신을 하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로 상간녀를 속이고 계속 만났던 거였고요. 그런데 결국 막달이 되어서야 본인이 유부남이고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진실을 털어놨던 거였죠. 그래도 양육비는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계속 피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하고 찌질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간년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모든 걸 감수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는 남편의 아들까지 자기 호적에 올려서 키웠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텐 미안하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쪽 분한텐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늘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면서 전 그쪽 남편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해서 계속 연락했는데 자꾸만 피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신 것 같던데 이제라도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만남이 끝나고서 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밝혀질 줄 알았는지 아니면 들킬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준비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에 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가만히 있다 뒤통수를 맞은 전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속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당연히 이 소식은 시댁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게서 대충 얘기를 들으셨는지 시부께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선 사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께선 제 얘기를 들으시고선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나 화가 나고 속상한데 시부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렇게 서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자기 시부께서 잠시 시댁에 들를 수 있냐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전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부께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쓱 내미시더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땅 문서다.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 가서 명의만 바꾸면 된다. 이제 이건 네 거야. 네? 땅 문서요? 아니, 그게 무슨... 애미야, 미안하다. 자식 제대로 못 키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너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내가 참 미안하구나. 어떻게 해도 네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거 잘 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네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다면 좋겠구나. 시부께서 저에게 준 건 바로 10억 상당의 부동산 문서였습니다. 이미 부동산은 다 얘기를 해놓아서 정말로 제가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전 시부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시모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으니 면목이 없었죠. 그런데 시부는 제 손을 부여잡으시며 우시더라고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너처럼 우리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우리한테 네가 자식이나 다름없다. 평생을 20년 넘게 우리한테 헌신한 거 그 값이야. 이것보다 더한 걸 네가 해줬어. 아버님, 그렇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평생 읽어오신 건데.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은 다 마련해 뒀으니까. 애초에 니들한테 줄 거였다. 애빈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 이건 네 몫이야.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다, 애미야. 몇 번을 더 거절했지만 시부께서 내내 저에게 꼭 받아야 한다며 당부를 하셨고 결국 전 그 부동산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어가자마자 별 반응 없이 이혼에 동의했던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열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나누기 전까진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땅 문서 받았다며? 그거 받고 나니까 이혼하자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어디서 남의 재산 갈취하고서 이혼하자고 해? 난 못해.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뭐? 갈취를 해? 당신 진짜 양심이 있는 거야?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밖에서 애까지 낳았으면서 책임도 안 지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뭐 어쩌고 어째?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막아봐. 난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그래. 소송해, 소송. 내가 당신한테 준 그 땅 다시 되돌려 놓을 거니까. 우리 집안 핏줄도 아니면서 어디서 그 재산을 탐내? 당신이 뭐라고 그 재산을 탐내냐고. 그거 나한테 주기 전까지 절대 이혼 안 해. 못 해. 돈이 걸려 있으니 정말 눈을 까디짓고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엔 집을 나갔던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아들이 휴가를 나와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전 조용히 이혼을 하고서 애들한텐 진실은 좀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들까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참 뻔뻔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사실이에요? 정말 엄마 말고 다른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래. 그치만 어차피 그 여자랑 끝났어. 이미 끝난 사이인데 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잖니. 니들도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지? 그러면 네 엄마 설득해라. 저거 봐라 저거 봐.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하는데 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어떡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넌 어떻게 네 엄마 편만 드냐? 너도 나중에 사회생활 해봐. 이 아빠만 그때 되면 이해할 거야. 이해요? 지금 이해라고 하셨어요? 전 평생 아버지 이해 못해요. 평생 아버지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아들은 남편을 향해 크게 분노했고 아들은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버티려고 했지만 이미 장성한 아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맥없이 쫓겨난 남편은 그때서야 온전히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혼을 하라며 얘기를 했어요.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던 와중 뜻밖의 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가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때 사진에서 보였던 그 얼굴을 딱 마주하는데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안녕하세요. 임재영입니다. 저 아시죠? 아, 여긴 어떻게... 한 번쯤은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잠시 시간 되세요? 네.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겠어요? 사실 카페를 갈까 싶다가 아무래도 동네라 그 상간녀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 커피를 내오는데 커피잔을 한참 쥐고 있던 상간녀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왜 우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모르셨다고. 죄송해요. 정말 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꼭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그 상간녀를 보는데 참 이 여자도 딱하다 싶더라고요. 그저 한 남자를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는 그 여자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상간녀의 사과를 받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더군요. 소송으로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기간도 꽤 되고 제 기여도도 인정을 받아 재산 분할도 다 받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부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되찾고자 소송을 했지만 이미 시부가 저에게 증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건 없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또 하나 소송이 걸리게 되었어요. 바로 상간녀가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 소송이었죠.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외면한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소송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태어난 아이 양육비를 모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한 진 2년 5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와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부와도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야. 잘 지내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 내가 연락해도 받지도 않던데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관심 꺼.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많았다고 그래? 저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았어. 다시 나 그러지 않을게. 나 당신도 너무 그립고 애들도 너무 그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워. 왜? 외로우면 당신 잘하는 짓거리 하면 되겠네. 멀쩡한 가정 놔두고서 밖으로 눈 돌렸으면서 혼자 되니까 왜 못해? 그러고서 살아. 난 그딴 남자랑 다시 살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은 아빠 없다고 생각한대.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대. 애들한테 씻기지 않을 상처 남기고선 어디서 뻔뻔하게 애들을 찾아? 정말 양심도 없다. 앞으로 애들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 사업이 어디 잘 되겠습니까?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은행 대출도 받고 뭐 좀 힘들게 운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부한테도 계속 도와달라고 한다는데 시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전 남편은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애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 남편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시댁에 안 가게 뻔하니 시부께서 남편들 아예 오지도 말라고 화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전 종종 시댁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곤 합니다. 마치 시부가 돌아가신 아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전 그렇게 시부와 연을 끊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요. 저희 엄마도 이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20여 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저에겐 씻지 못할 괴로운 일이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저에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일이 되었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부의 도움도 있었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도움을 잊지 않고 전 평생 되갚으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아마 이 사연을 보신 분들 중에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꽤 깊게 남고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지 않고 상처에 짓눌려 살다 보면 더 깊고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힘내시고 꼭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행운이 온다고들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분명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